이 땡중이 왜 여기 와서 행패야? 여기 절 아니에요. 법당 가서 기도나 하세요. 평생 군을 지킨 스님에게 돌아온 건 모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합참의장이 헬기를 타고 나타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자 면회장에서 드러난 여군 장성 스님의 전설 같은 이야기. 충청도 깊숙한 산골,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소박한 암자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화 스님은 6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을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낡은 목탁 소리가 고요한 산자락에 은은하게 퍼져나가는데 그 소리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화 스님의 연불 소리는 평온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건 그냥 평범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전장을 누비던 그 시절, 동료들의 비명소리와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기억들. 그런데 정화 스님이 꾸는 악몽 속에는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별 3개가 빛나는 계급장 말이죠. 아무도 모르죠. 지금의 정화 스님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는요. 암자를 찾는 신도들은 그저 자애로운 스님으로만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화 스님의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군번줄 하나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군번줄에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예불을 마치고 나서 정화 스님은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손자 민재가 입대한 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이번 주말이 첫 면회일이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죠. 평소 무표정하던 얼굴이 손자 생각만 하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민재가 배치받은 부대를 처음 들었을 때 정화 스님의 반응은 남달랐어요. 강원도 화천 백호특전 여단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스님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특전사라고 하면 우리 민재가 엘리트 부대에 갔구나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정화 스님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던 김치전을 해줘야지. 정화 스님은 정성껏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직접 담근 것으로 민재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김치전을 부치면서도 스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했습니다. 특전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의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깻잎 무침도 빠뜨릴 수 없죠. 민재가 할머니가 만든 깻잎 무침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정화 스님이 깻잎을 다듬으면서 보인 손놀림은 보통 할머니들과는 달랐어요. 정확하고 빠르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면이 있었죠. 마치 훈련받은 사람의 손놀림 같았습니다. 도시락통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담으면서 스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대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지. 하지만 내 피부치 하나 군복 입었다 생각하니 내 마음이 달라지네. 정화 스님의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단순히 군대를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군대를 알고 있었거든요. 스님의 눈빛에는 때때로 예리함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건 보통 스님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달력을 보니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짜가 보입니다. 면회일이라고 표시해 둔 거죠. 내일이면 드디어 민재를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화 스님은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었습니다. 혹시 민재가 자신을 알아볼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물론 민재는 할머니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죠. 하지만 부대 안에서 혹시나 하는 일이 생길까봐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싸갈게. 조금만 기다려라. 정화 스님은 도시락통을 들여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치전, 깻잎 무침, 그리고 민재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까지. 부대에서 먹는 밋밋한 급식보다는 훨씬 맛있을 거예요. 하지만 스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군번줄을 꺼내보던 정화 스님. 그 군번줄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군번줄이 보통 병사들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재질부터가 달랐거든요. 이건 고위 장교들만이 착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정화 스님은 군번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면회를 가면 과연 아무 일 없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감춰둔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까요? 스님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손자 민재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각오였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암자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화 스님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내일 있을 면회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면서 잠들기 힘든 밤을 보내야 했거든요. 과연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새벽 5시 정화 스님은 결국 한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깬 거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손자를 만난다는 기대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어요. 부대까지 가려면 새벽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화천까지는 2시간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죠. 정화 스님은 어제 준비해둔 도시락을 점검했어요. 김치전이 식어서 딱딱해지지 않았나, 깻잎 무침이 물러지지 않았나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니까 완벽해야 했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간다. 중얼거리면서 승복을 단정히 여미던 정화 스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평소 입던 회색 승복 말고 조금 더 격식 있는 옷을 입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의 자신은 그저 손자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니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산길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화 스님의 걸음걸이는 확실했습니다. 6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정확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군인의 행진 같았죠. 버스 안에서 정화 스님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이런 식으로 부대를 방문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면회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분이었죠. 버스가 화천에 가까워질수록 정화 스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드디어 백호특전여단 정문이 보였습니다. 위풍당당한 부대 정문과 철책, 그리고 경계를 서는 병사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정화 스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의 공기부터가 다른 곳과 달랐거든요. 긴장감과 규율이 배어있는 특별한 분위기였어요. 정문 초소에는 최대위가 앉아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33살의 최대위는 전형적인 엘리트 장교 스타일이었어요. 반듯한 군복에 번쩍이는 계급장, 그리고 어딘가 오만해 보이는 표정까지. 정화 스님이 다가가자 최대위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호여단 일병 박민재 면회 왔습니다.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정화 스님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당당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최대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오늘 면회일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최대위의 말에 정화 스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달력을 잘못 본 걸까요? 분명히 면회일이라고 표시해뒀는데. 하지만 최대위의 태도는 단순히 날짜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여긴 경로당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심심하다고 아무 때나 오시면 곤란합니다. 최대위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 몇 명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정화 스님의 귀에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정화 스님은 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오늘이 면회일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최대위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할머니들이라면 당황해서 물러날 텐데 정화 스님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대위님, 정말 잠깐 얼굴만, 도시락만이라도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정화 스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기운도 감돌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의 여유로움 같은 것 말이죠. 하지만 최대위는 그런 미묘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기절 아니에요. 법당 가서 기도나 하시지요. 최대위의 모욕은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정화 스님의 종교까지 조롱하기 시작한 거죠. 군대는 피와 땀입니다. 그런 수행으론 못 버팁니다. 할머니들은 이런 곳 모르시니까. 뒤에서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맞아요. 요즘 면회 오시는 노인네들 다 똑같아요.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시간만 버리고 가시죠. 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그 순간 뒤쪽에서 중년의 부사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김원석 원사였어요. 55살의 김원사는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한 베테랑이었죠. 최대위의 말을 듣고 있던 김원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대위님 말씀이 도가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김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최대위는 오히려 더욱 거만해졌어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다고 느꼈거든요. 원사님도 참 이런 일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최대위는 정화 스님을 향해 다시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화 스님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눈빛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 스님의 손이 도시락통 위에서 살짝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다른 인격이 깨어나려 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조용히 승복 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최대위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죠. 정화 스님의 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최대위의 모욕적인 말들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정화 스님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대위님, 저는 그저 손자 얼굴 한번 보고 싶을 뿐입니다. 정화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태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것 말이죠. 하지만 최대위는 그런 미묘한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끈질기시네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최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정화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부대입니다.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동네 마트가 아니라고요. 주변 병사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누군가는 할머니가 특전사를 뭘로 아시나 봐요 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누군가는 경로당이랑 헷갈리신 게 아닐까요 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즘 면회 오시는 노인네들 다 똑같아요. 시간만 버리고 가죠. 이 말을 한 건 2등 중사 박준호였어요. 28살의 박중사는 평소에도 민간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맞아요, 대위님. 이런 일로 부대 분위기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병사가 거들어주자 최 대위의 기세는 더욱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보세요, 할머니. 여기 있는 우리 부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규정은 규정이니까 지켜주셔야죠. 김원석 원사가 다시 한번 제지하려 했지만 최 대위는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원사님, 이런 식으로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부대 기강이 무너집니다. 군기는 칼 같아야 한다고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정화 스님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당황한 할머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최 대위의 성격, 주변 병사들의 반응, 김원사의 고민까지 모든 것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여기서 소란 피우실 생각은 아니시죠? 최 대위의 말에는 이제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는 군사시설입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행동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이 순간 정화 스님의 눈에서 뭔가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대신 천천히 승복 속 깊은 곳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 간직해온 낡은 군번줄이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최 대위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정화 스님에게 말했어요. 여기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곳입니다. 약한 마음으로는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할머니처럼 나약한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도나 하시면서 손자 무사히 제대하길 빌어주세요. 그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주변 병사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누군가는 대위님 말씀이 맞아요 라고 거들었고 다른 누군가는 할머니도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화 스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대위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대는 정말 강한 자만 살아남는 곳이죠. 정화 스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최 대위는 정화 스님의 말투 변화를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해해 주시겠어요?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네, 규정은 정말 중요하죠. 정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휴대폰이었지만 그 안에는 몇 개의 중요한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위님, 혹시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세요? 뭐가 규정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최 대위가 비웃으며 물었을 때 정화 스님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주소록에서 특별한 번호 하나를 찾아낸 거죠. 주변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뭘 하시려는 거야? 누구한테 전화하려나? 혹시 경찰서에 신고하려는 건 아니겠지? 김원석 원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랜 군 경험으로 느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시려는 거예요? 설마 국방부에 민원 넣으시려는 건 아니죠? 병사들이 다시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정화 스님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대위님이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니까 저도 적절한 절차를 밟아보려고요. 정화 스님의 손가락이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번호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번호였어요.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주변의 병사들은 여전히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최대위 역시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정화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마 국민신문고나 국정감사실 같은 곳에 전화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할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청와대라도 아시나요? 병사 하나가 농담조로 말하자 다른 병사들이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아니면 국방장관 친구라도 있으신가요? 할머니, 대통령 번호라도 있어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정화 스님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전화가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스님의 눈빛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합참의장 이상훈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죠. 합참의장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대한민국군 최고 위층 중에 최고 위층이었어요. 최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설마 정말 합참의장과 연결된 건 아니겠지 하는 의심의 눈빛으로 정화 스님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스님의 다음 말을 듣고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상훈아, 나다. 정화 스님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조심스럽고 정중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권위 있고 당당하며 어떤 거리낌도 없이 상대방을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스승님, 정화 장군님이십니까? 장군님이라는 단어가 정문 앞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최대위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원석 원사의 눈이 크게 떠졌죠. 그래, 상훈아. 오랜만이다. 정화 스님의 목소리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인격이 드러나 있었어요. 수십 년간 감춰왔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면서 들려왔어요. 장군님,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무슨 일이? 화천 백호 특전 여단에 있다. 손자 면회 왔는데. 정화 스님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합참의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감히 장군님을? 지금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자신들이 방금까지 조롱하던 할머니가 합참의장과 이런 식으로 대화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최대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장군님, 제가 바로 부대장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다, 상훈아. 그럴 필요 없어. 정화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어요. 나는 그저 손자 얼굴 한번 보러 온 할머니일 뿐이야. 하지만 여기 대위라는 친구가 군인의 예의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어 하더구나.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누구입니까?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이때 최대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진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화 스님은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대신 합참의장에게 말했습니다. 상훈아, 기억하냐?
내가 훈련장에서 탈진해서 쓰러졌을 때. 물론입니다, 장군님. 그때 장군님이 저를 업어내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지? 합참의장의 목소리에서 감정이 묻어났어요. 동료를 지키는 게 군인의 첫 번째 임무라고. 그리고 예의는 계급보다 먼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존재를 모독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죠. 맞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기본도 모르는 군인들이 있더구나. 정화 스님의 시선이 최대위에게 향했어요. 최대위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조치는 필요 없어, 상훈아. 다만 교육이 필요한 것 같구나. 정화 스님이 천천히 최대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십 년간 쌓인 권위와 위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대위, 이제 알겠나?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말이야. 김원석 원사도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정중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차렷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은 이제부터 벌어질 예정이었거든요. 전화 통화가 끝나자 정문 앞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킥킥거리며 웃던 병사들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고 최대위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정화 스님은 휴대폰을 천천히 승복 속에 넣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어요. 정화 스님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여전했어요. 병사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대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행정실 심부름을 나가던 손자 민재가 정문 쪽 소란을 듣고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민재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조용해? 민재가 정문에 가까워지면서 정화 스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민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여긴 어떻게? 하지만 민재의 말은 거기서 멈췄어요. 주변 상황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무릎 꿇은 최대위, 경직된 채로 서 있는 병사들, 그리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할머니까지.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평생 자신이 알고 있던 할머니는 평범한 시골 스님이었는데 지금 보니 뭔가 완전히 다른 존재 같았거든요. 정화 스님은 민재를 보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손자에게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민재야, 할머니가 면회왔단다. 그런데 할머니, 여기 분들은 왜 이래요? 대위님은 왜 무릎을 꿇고 계세요? 민재의 순진한 질문에 최대위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김원석 원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너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니? 네, 할머니요. 그냥 평범한 스님이신데요. 충청도 산골에서 수행하시고. 민재의 대답을 듣고 있던 병사들의 표정이 더욱 경직되었어요. 평범한 스님이라니 방금까지 합참의장과 그런 식으로 대화하던 분이요? 이때 부대 안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대 내 소식이 빠르게 퍼진 거죠. 곧이어 중대장급 장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김중령이 다가오면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최대위는 여전히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김원석 원사가 대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령님, 이분이 민재 일병의 할머니시고, 그런데 합참의장님과 원사의 설명을 듣던 김중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정화 스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혹시 정화 장군님이십니까? 김중령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입니다, 중령. 순간 김중령이 바짝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할머니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 건지, 장군이라는 호칭은 또 뭔지. 할머니, 장군이요? 할머니가 장군이셨어요? 민재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화 스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자에게는 평생 숨기고 싶었던 과거였거든요. 민재야, 할머니에겐 옛날 이야기가 있단다. 하지만 설명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부대 내부에서 더 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거든요. 이때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최대위가 신뢰를 범한 건입니까? 정화 스님은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최대위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뢰라기보다는 교육의 부재겠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위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문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소리였어요. 그것도 보통 헬기가 아닌 군용 헬기의 독특한 엔진음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헬기 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헬기다. 저게 뭔 헬기야? 혹시 합참의장님 헬기 아닌가?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정화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훈이 이 녀석 역시 성격이 그대로구나. 민재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헬기까지 오는 상황이라니 도대체 할머니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헬기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곧 착륙할 것 같았어요. 부대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헬기에서 누가 내릴까요? 헬기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헬기는 일반적인 군용 헬기가 아니었어요. 합참의장 전용기였거든요. 그 특별한 마크를 본 김중령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런, 정말 합참의장님이 직접 오시는 건가요? 김중령의 중얼거림에 주변 장교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최고 위층이 직접 부대로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민재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헬기가 할머니 때문에 온 거예요? 정화 스님은 민재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자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거죠. 민재야, 할머니가 설명해 줄게. 하지만 지금은 헬기가 부대 내 활주장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일면서 모든 사람들이 몸을 웅크렸어요. 최대위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헬기 착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착륙이 완료되자 헬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내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상훈이었어요. 이상훈 장군은 5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화 스님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군 최고 위층 중 한 명인 합참의장이 정화 스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상훈 은사님께 경례드립니다. 이상훈 장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감격과 존경, 그리고 죄송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부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합참의장이 한 민간인에게 무릎을 꿇고 경례를 올리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민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상훈아, 일어서거라.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정화 스님의 조용한 말에 이상훈 장군이 천천히 일어났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장군님을 모시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훈 장군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최대위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누가 감히 은사님께 무례를 범했습니까? 이상훈 장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김중령이 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상훈 장군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최대위. 이상훈 장군의 호명에 최대위가 온몸을 떨면서 대답했어요. 예. 당신이 우리 은사님께 무례를 범한 겁니까? 최대위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화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훈아, 진정해라. 그보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상훈 장군이 즉시 정화 스님에게 집중했어요. 기억하느냐? 내가 훈련장에서 기절했을 때 말이야. 물론입니다. 장군님이 저를 업어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상훈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저는 신병이었고 혹독한 훈련을 견디지 못해 쓰러졌습니다. 다른 교관들은 모두 포기하라고 했지만 장군님만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변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합참의장의 과거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장군님이 직접 저를 업고 의무실까지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동료를 버리는 군인은 진짜 군인이 아니다라고. 정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때 너는 울면서 말했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네, 그리고 장군님은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상훈 장군의 시선이 최대위에게 향했어요.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장군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민재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할머니가 합참의장의 은인이라니, 그것도 군대에서요? 김원석 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화 장군님이 그 유명한... 맞습니다. 이상훈 장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 군의 전설 정화 장군님이십니다. 부대 전체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전설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전설이라는 단어가 부대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아직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김원석 원사와 김중령 같은 고참들의 얼굴은 경외감으로 가득했어요. 설마 그 정화 장군님이세요? 김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상훈 장군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중령은 즉시 정중한 경례를 올렸어요.
전 육군사관학교에서 장군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침묵의 호랑이. 정화 장군님. 침묵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들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들어본 적이 있는 듯 했고, 일부는 완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재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침묵의 호랑이라니 할머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침묵의 호랑이요? 정화 스님은 민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민재야, 할머니에게는 긴 이야기가 있단다. 이상훈 장군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분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화 장군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준장이셨어요. 부대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초의 여성 준장이라니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전투병과에서 말입니다.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김원석 원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신병 때 들었던 이야기가 혹시 무인도 훈련 사건이? 이상훈 장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습니다. 정화 장군님이 직접 최전방에서 지휘하신 그 유명한 작전이죠. 정화 스님은 과거를 회상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별것 아니었어.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하지만 이상훈 장군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별것 아니라니요. 장군님은 극한 상황에서 부하들을 모두 무사히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때 장군님의 판단력과 리더십이 없었다면 최대위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절감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조롱했던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니 땅에 묻히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왜 갑자기 군복을 벗으신 건가요? 김중령의 질문에 정화 스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때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상훈 장군이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장군님은 전역 후 불교에 귀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군에서의 공로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정말 장군이셨던 거예요? 정화 스님은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민재야. 할머니는 예전에 군인이었단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너를 사랑하는 할머니일 뿐이야. 이때 최대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정화 스님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최대위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진심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용서해 주십시오. 정화 스님은 최대위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어서거라, 대위. 최대위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너는 규정을 지킨 것까지는 잘했다. 하지만 예의는 규정보다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야. 정화 스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가르침이 담겨 있었어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예.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어. 정화 스님의 시선이 민재에게 향했어요. 동료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지. 이상훈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바로 장군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정화 스님은 최대위를 다시 바라봤어요. 대위 가족을 모욕하는 군인은 결코 훌륭한 지휘관이 될 수 없다. 부하를 이끌기 전에 먼저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 최대위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민재가 정화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같은 군인이 되고 싶어요. 정화 스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재야, 군복은 무겁다. 하지만 동료를 지키는 마음은 더 무겁지. 그걸 견뎌야 진짜 군인이야. 이상훈 장군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장군님이십니다. 지금도 후배들을 가르치고 계시는군요.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존경과 감동이 가득한 분위기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백호 특전 여단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대 전체에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면회객 예우 지침이라는 특별한 매뉴얼이 만들어진 거죠. 특히 어르신 면회객들을 정중히 모시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정화 스님의 방문 이후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사들 사이에서는 침묵의 호랑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하는 건 무서운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손자를 그리워하는 할머니의 모습과 후배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모습이었어요. 민재는 그날 이후 분대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자신도 진정한 군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거든요. 평소보다 더 솔선수범하며 동료들을 이끌기 시작했어요. 민재, 내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같은 분대 선임인 상병 이철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분의 손자라니 너도 뭔가 다르긴 하더라. 민재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할머니처럼 되려면 정말 많이 배워야 해요. 하지만 민재의 변화는 확실했어요. 후임들을 대할 때도 더욱 배려심 있게 행동했고 힘든 훈련에서도 동료들을 격려하며 앞장섰습니다. 부사관들도 그런 민재의 모습을 높이 평가했어요. 민재는 진짜 리더감이야. 김원석 원사가 다른 부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피가 흐르는 게 확실해.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최대위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면회객들을 대할 때는 물론이고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화 스님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 깊이 새겨진 거죠. 대위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김중령이 최대위를 보며 말했어요. 그날 정화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최대위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성이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산골 암자로 돌아온 정화 스님은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벽 예불, 참선, 그리고 소박한 일과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따뜻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잘 지내고 있겠지. 정화 스님은 손자가 보낸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편지에는 민재의 변화된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서요. 동료를 지키는 것,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정화 스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손자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이상훈 장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장군님, 백호여단에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민재 일병이 모범병사로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위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정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좋은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니까. 장군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니야, 상훈아. 그들 스스로 깨달은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정화 스님은 서랍을 열어 낡은 군번줄을 꺼냈어요.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별 3개를 달았던 시절보다 오늘이 더 빛나는구나. 정화 스님은 군번줄을 다시 소중히 넣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피와 정신이 손자에게 이어졌으니. 그날 저녁 정화 스님은 특별히 긴 시간 동안 기도를 올렸어요. 민재와 모든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요.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군인의 정신, 동료를 지키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부대에서는 오늘도 젊은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고, 암자에서는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사랑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정화 스님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자가 올바른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구나. 정화 스님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새벽 예불로 시작될 일상이지만 이제는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 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